사연 사는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양주에 사는 30대 여성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관상은 과학이라는 말을 종종 쓰잖아요. 사람 생김새 가지고 편견을 갖는 건 잘못된 거지만 적어도 그 말이 제 시아버지한테는 딱 들어맞는 말인 것 같아요. 며느리가 돼서는 자기 시아버지를 공개적으로 흉보면 되느냐고 질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난 5년간 저희 아버님이 저와 제 가족들한테 한 짓을 알게 된다면 제 마음을 이해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결혼을 앞두고 시아버지를 처음 뵀을 때 솔직히 인상이 너무 별로여서 살짝 걱정이 됐어요. 못생겼다거나 무섭게 생겨서 그런 게 아니라 딱 봐도 되게 사람이 쪼잔하고 얌스럽게 보였거든요. 게다가 말투는 또 어찌나 축세 같던지 이분이 정말 내 남편을 낳아준 분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제 남편은 훈남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투덕투덕하니 남자답게 생겼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었거든요. 목소리도 저음이라서 신뢰감이 느껴지고요. 그런 남편과 정반대인 시아버지를 보니 더욱 낯설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상견례 때 저희 아버님을 처음 본 저희 부모님도 시아버지의 인상이 별로라서 걱정이 된다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그때는 시아버지가 본색을 드러내기 전이라서 저도 애써 아버님을 좋게 보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5년이 지난 지금은 이렇게 아버님의 만행을 고발하는 사연을 보내고 있네요. 도대체 그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시아버지와 이렇게 견원지간이 되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제 결혼 생활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먼저 제가 자란 환경에 대해 설명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재혼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닌 2번이나 재혼을 한 가정이었죠. 제 친아빠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셨고 2번째 아빠는 제가 2살이 되던 무렵 저희 엄마와 결혼을 했어요. 제가 어릴 때 있었던 일이라서 저는 제 아빠가 새아빠라는 사실도 모른 채 자랐어요. 또 워낙 아빠가 저한테 살갑게 대해주시기도 했고요. 당시 저희 아빠 직업은 강력계 형사였는데요. 범죄자들 앞에서는 세상 무서운 얼굴이었지만 엄마랑 제 앞에서는 세상 둘도 없는 순둥이 강아지 같았어요. 애교가 어찌나 많은지 아빠 때문에 엄마랑 제 얼굴에선 웃음이 떠나지 않았죠. 경제적으로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꽤 화목한 가정이었어요. 아빠는 딸바보라고 불릴 정도로 저를 무척 아끼셨어요. 모처럼 믿는 희무 때는 제가 뽀뽀를 안 해주면 침대에서 일어날 생각도 안 하실 정도였죠. 게다가 저랑 관계된 일이라면 얼마나 의심도 많고 걱정도 많으신지. 바쁜 와중에도 제가 다닐 유치원, 학원 등은 매번 직접 찾아가 보고 나서야 깐깐하게 등원 결정을 내리는 분이셨어요. 주변에선 그런 아빠를 두고 혼자 딸 키우냐며 유난 떤다고 했지만 그럴 때마다 아빠는 이러셨어요.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이 세상이 여자가 살기에 얼마나 위험하고 불안한 곳인 줄 알아? 온 사방에 나쁜 놈들 천지야.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이런 험악한 세상에 우리 진영이를 내놔도 되나 싶다니까. 생각 같아선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게 한이다. 워낙 흉흉한 사건들과 살벌한 범죄자들을 상대로 일을 하는 처지라 그런지 아빠는 저를 마치 물가에 내놓은 아이 마냥 늘 노심초사였어요. 오히려 그런 쪽에선 엄마가 더 털털할 정도였죠. 그래도 내 자식 지키겠다고 그러는 거니 엄마도 어지간하면 아빠 뜻을 따르곤 했어요. 저에 대한 과잉 보호로
우리 가족은 자주 투닥댔지만 그래도 집안에 웃음이 떠나지 않을 정도로 화목했어요. 하지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엄마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시면서 행복은 깨지고 말았죠. 늘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던 집은 잠깐처럼 고요해졌어요. 달라진 건 엄마 한 사람이 사라진 것뿐인데 마치 우리 집을 지탱하고 있던 기둥이 전부 뽑혀나간 기분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빠가 제 친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몰랐던 저는 뒤늦게 찾아온 사춘기와 갑작스런 엄마의 죽음으로 방황을 했고 그래서 아빠 속도 꽤나 썩였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친딸도 아닌 저를 키워주는 것만도 감사한데 아빠한테 철없이 굴었던 게 죄송하기만 해요. 그런데도 아빠는 제게 화를 내시기는커녕 돌아가신 엄마 몫까지 챙겨주시죠. 노력하셨어요. 강력계 형사였던 아빠가 구설을 내근직으로 옮긴 것도 저 때문이었어요. 혹시라도 아빠가 잘못되면 저만 혼자 세상에 남겨줄 게 걱정돼서 그러셨던 거죠. 10수년을 함께 부대끼며 정들었던 동료들을 떠나 낯선 부서에서 일하게 되신 아빠는 한동안 많이 힘들어하셨어요. 현장에서 몸으로 부딪히며 활동해온 사람이 하루아침에 책상 앞에 앉아 업무를 보려니 좀이 쑤셨던 거죠. 그래도 저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아빠는 자신의 적성도 포기한 채 일에 자신을 맞춰 나갔어요. 나 때문에 아빠가 부서를 옮긴 걸 몰랐던 저는 엄마 살아있을 때 진작 바꾸지 왜 이제야 바꿨냐고 투정을 부렸죠. 그동안 엄마랑 저는 늘상 아빠 걱정을 했었거든요. 뉴스에서 강력사건 기사가 흘러나올 때면 엄마도 저도 아빠 걱정에 하루 종일 심장이 두근거리곤 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강력계 형사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일을 하거든요. 범죄자들은 온갖 무기를 들고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데도 형사들은 오로지 자기 몸 하나로 그놈들을 막아내야 해요. 혹여 총기라도 사용했다가는 총을 쏘기 전 고지는 했는지 안전수칙은 제대로 지켰는지를 얼마나 깐깐하게 따지는지 몰라요. 말이 쉽지 눈앞에서 칼을 휘두르며 달려드는 범죄자를 상대로 어떻게 그런 수칙을 다 지키면서 막아내요. 그렇다 보니 총보다는 몸으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아빠 몸에도 크고 작은 상처들이 수두룩해요. 누구 말대로 경찰 배지 없으면 조폭이라고 해도 믿을 판이죠. 그런데도 아빠는 웃으면서 영광의 상처라고 자랑스러워하지만 저는 그 상처를 볼 때마다 속에서 우라가 치밀곤 했어요. 그래서 한창 예민하던 청소년기엔 깡패나 범죄자들이 설치는 영화만 봐도 피가 거꾸로 솟고 그랬어요. 저런 놈들 때문에 우리 아빠가 툭하면 잠복 근무를 하고 온몸에 상처를 달고 살아야 했구나 생각하니까 쥐어 패고 싶을 정도로 꼴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아빠가 내근직으로 부서 이동을 했다는 말을 들었을 땐 무척 기뻤어요. 그 이유가 나 때문이라는 걸 모른 채 말이죠. 그러던 어느 주말 아빠의 전 파트너가 집에 찾아왔어요. 윤영사 아저씨는 저희 아빠와 8년이나 파트너로 지냈는데 그래서인지 두 분은 형제처럼 친했어요. 그래서 저도 윤영사 아저씨라는 호칭이 아닌 진구 삼촌이라고 불렀죠. 진구 삼촌이 사온 삼겹살을 구워 먹고 아빠랑 삼촌이 소주를 드시는 동안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두 분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제 방까지 얘기소리가 생생하게 전해지더라고요. 내용은 진구 삼촌이 현재 맡고 있는 사건에 대한 것들과 새로 바뀐 파트너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런데 그 말미에 제 얘기가 나오지 뭐예요. 형,
진영이 걱정돼서 내근직으로 돌린 거지. 이제 지쳤다는 둥, 편하게 살고 싶다는 둥. 그런 거짓말 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봐. 형이 잘못되면 진영이 혼자 남게 될까봐 그거 겁나서 옮긴 거잖아. 그지? 근데 그럴 거면 차라리 재혼을 하는 게 낫지 않아? 새엄마 만들어주면 진영이한테도 좋고 형도 좋은 거잖아. 맨 깡패 새끼들만 상대하던 형이 하루아침에 회사원들처럼 정시에 출퇴근하고 시장 가다가 애 밥 해먹이는 게 말이 되냐고. 솔직히 형, 라면물도 제대로 못 맞추잖아. 그 실력으로 살림을 한다는 건 애를 돌보는 게 아니라 애한테 못할 짓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하루빨리 재혼해서 감격계로 돌아와요. 이 자식이 너 그딴 소리 할 거면 다신 찾아주마. 내 인생의 여자는 진영이 엄마 하나야. 그 사람이랑 약속 지키기 위해서라도 난 진영이 제대로 키울 거야. 사랑도 듬뿍 주고 어디 가서도 꿀리지 않게 남들처럼 제대로 키울 거라고. 재혼? 웃기지 말라 그래. 세상 어떤 여자가 자기가 낳은 애도 아닌데 자기 자식처럼 키우겠어? 난 우리 진영이 절대 남의 손에서 눈칫밥 먹고 살게 안 해. 형 있잖아. 남의 자식 친자식처럼 키우는 사람. 친구 삼촌은 뜻밖의 말을 꺼내보는 자신이 실수했다는 걸 느꼈는지 이내 사과를 했어요. 형, 미안. 내가 술 취해서 실언했어. 형한테 맞기 전에 나 그만 가봐야겠다. 또 연락할게요. 친구 삼촌이 도망치듯 돌아간 뒤 저는 방에서 나왔어요. 그런 저와 눈이 마주친 아빠는 마치 두둑질하다 걸린 아이처럼 흠칫 놀라더군요. 그 모습을 보니 더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참지 못하고 바로 물어봤죠. 아빠, 아까 진구 삼촌이 한 말 무슨 소리야? 아빠가 남의 자식을 친자식처럼 키운다고 했잖아. 에이, 진구 녀석이 술 취해서 헛소리 한 거야. 내가 왜 남의 자식을 키워? 진영이 너, 나 말고 딴 아빠 있어? 아니잖아. 하여간 저 자식은 괜히 엉뚱한 소리를 해서 분위기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있어. 사고 쳐놓고 도망만 가면 다야. 하여간 애 저놈 때문에 이사를 가든 해야지 원. 아빠는 괜히 더 목소리를 키우며 오버를 했어요. 아무리 봐도 이상하더군요. 그때부터였어요. 제 출생의 비밀을 의심하게 된 건.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으니 딱히 아빠를 몰아세울 수가 없더라고요. 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엄마한테라도 물어보는 건데 그럴 수도 없으니 답답했어요. 그런데 그 찜찜한 마음은 얼마 지나지 않아 풀리게 되었어요. 내심 진구 삼촌이 실현한 거기를 바랐던 제 기대는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죠. 내가 아빠의 친딸이 아니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날은 제가 다니던 학교 개교 기념일이라서 모처럼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출근했던 아빠가 뭘 두고 가서 다시 집에 돌아왔나 보다 생각하곤 그대로 잠을 청하려는데 거실에서 친할머니랑 고모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일어나 인사하러 나가려고 하는데 고모가 대뜸 그러는 거예요. 엄마, 오빠는 언제까지 진영이 키울 거래? 설마 평생 재혼도 않고 애 끼고 살 생각은 아니겠지? 애초에 애 딸린 여자랑 결혼한다고 할 때 엄마가 말렸어야지. 이게 뭐야? 좋은 시절 다 보내고 완전 늑대의 아저씨 다 됐잖아. 이제 손자리도 안 날 텐데. 마흔도 안 된 나이에 애 딸린 호러비가 말이 되냐고. 불쌍해 죽겠어 우리 오빠. 아휴, 내 죄다 내 죄. 애 딸린 여자랑 결혼한다고 하길래 그래도 남의 자식 키워주는 대가로 평생 대접받고 살지 않을까 했더니 아이고 하늘도 무심하지. 고얀 것 고작 그거 살고 갈 거 왜 내 아들한테 엉겨붙어. 갈 거면 지 새끼도 데리고 가든가. 왜 멀쩡한 내 아들한테
족쇄를 채워두고 가느냐고. 등치만 컸지. 속은 여린 놈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애를 지 자식으로 키우고 사는 꼴을 보니 아이고 내 속이 터진다 터져. 할머니 말에 저는 망부적처럼 그대로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혹시나 했던 상황이 역시나로 변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머리로는 지금이라도 나가서 인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다리가 후들거리고 손이 떨려서 꼼짝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방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죠. 그런데 그때 제 방문을 벌컥 연 고모랑 마주치게 된 거예요. 어머야, 진영이 너 집에 있었니? 엄마 어떡해. 진영이가 다 들었나 봐. 고모, 그거 사실이에요? 내가 아빠 친딸 아니라는 거? 내가 엄마가 데려온 애라는 거 사실이냐고요. 그러자 고모는 눈알만 굴리며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런 고모 대신 제 물음에 답을 해준 건 할머니였어요. 그래, 다들 김마당에 뭘 더 속이겠니? 넌 네 엄마가 데려온 애야. 내 아들하곤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애라고. 할머니는 작정한 듯 외정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표정은 지난 10수년간 할머니와 소녀딸로 살아왔던 우리 관계를 단숨에 끊어놓을 것처럼 차갑기 그지없었어요. 바리바리 싸들고 온 김치랑 밑반찬을 냉장고에 채워넣은 할머니와 고모는 서먹서먹한 표정으로 잠시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아빠는 평소와 다름없이 밝은 표정으로 퇴근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만들어주겠다고 옷도 안 갈아입은 채 주방으로 들어가더군요. 혹여 제가 무슨 말이라도 꺼낼까봐 평소보다 더 업이 된 상태로 궁금해하지도 않은 얘기를 주저리 늘어놓았어요. 아빠의 그런 모습은 너무도 부자연스러워서 아빠가 지금 무척 떨고 있다는 걸 바로 알아챌 수 있었죠. 강력계 형사 딸로 산 게 10년도 훨씬 넘었는데 그걸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때 강력계 형사였던 사람이 이렇게 속마음을 못 숨기나 싶어서 안쓰럽기도 하고 치근하기도 했어요. 적어도 제 앞에서 아빠는 거짓말을 못하시는 분이란 걸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죠. 그런 사람이 10년도 훨씬 넘게 제 출생의 비밀을 감추고 살았다는 게 신기하기만 했어요. 제가 대꾸도 않고 한참이나 말없이 앉아있자 아빠가 완성된 떡볶이를 식탁에 올려놓으며 그러더군요. 아까 할머니랑 고모 왔다 갔지? 무슨 얘기를 들었건 거네. 달라지는 건 없어.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쭉 내가 네 아빠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슬퍼하지도 말고 외로워하지도 마. 이제 세상엔 너랑 나 둘뿐이잖니. 서로 의지하고 사는 수밖에 없단 얘기야. 진영아, 아빠는 엄마를 잃었을 때보다 지금이 더 두렵고 무서워. 네가 이제 내 딸 안 하겠다고 할까봐 집까지 걸어오는 동안 얼마나 가슴 뛰었는지 몰라. 아빠 좀 봐주라. 나 우리 딸 없으면 정말 못 살아. 그 큰 덩치에 눈물까지 그렁거리며 풀 죽은 강아지처럼 제 앞에 앉아있는 걸 보니 엄마가 왜 아빠랑 결혼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을 어떻게 안 좋아할 수 있었겠어요. 아빠, 그럼 한 가지만 약속해. 난 아빠가 평생 나만 보고 사는 거 싫어. 나 아빠 발목 잡은 족쇄가 되고 싶지 않다고. 그러니까 재혼해. 그렇다고 아무하고나 하란 건 아니야. 착하고 예쁘고 좋은 사람이랑 해. 약속할 수 있어? 진영아, 그냥 우리 둘이 살면 안 돼? 왜 꼭 새엄마를 들이라는 건데. 아빠는 진영이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 했잖아. 내가 안 된다고. 아빠 요리도 못하잖아. 빨래도 구분 않고 한 번에 돌려서
흰 티에 얼룩진 거 못 봤어? 제대로 잘 키워준다며. 그러니까 제대로 살게 해줘.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저라고 새엄마를 드리는 게 좋았겠어요. 하지만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할머니랑 고모가 저를 볼 때마다 마치 아빠 인생 갉아먹는 존벌레 보듯 할 것 같아서 그게 싫었어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결혼을 해서 아빠 곁을 떠나게 될 때 혼자 남아 외롭게 살아갈 아빠가 걱정되기도 했고요. 재혼 얘기가 나온 건 엄마가 돌아가시고 1년이 다 돼가던 무렵이었지만 정작 아빠가 재혼을 한 건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겨울이었어요. 새엄마는 친구 삼촌이 소개해준 분으로 아빠처럼 남편과 상처하고 혼자 어린 딸을 키우고 있는 분이셨어요. 헤어샵을 하고 계신데 아빠가 근무하던 경찰서 근처에 있어서 아빠도 몇 번 그분께 머리를 맡긴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서로 자식을 키우는 부모 입장이다 보니 재혼을 결정하는데 최우선이 되는 게 자식들 문제였어요. 저는 아이도 있고 아빠의 재혼을 찬성하는 상황이었지만 새엄마 딸은 아직 초등학교 4학년이라서 엄마의 재혼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했거든요. 얘기를 들어보니 저희 아빠를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솔직히 그 큰 덩치에 온몸 곳곳에 난 상처들, 걸걸한 목소리까지 어린 여자아이가 좋아할 수 없는 조건이었으니까요. 그래서 보다 못한 제가 나서서 새엄마 딸을 만났어요. 처음엔 새침하게 저를 경계하던 아이는 공동 관심사인 아이돌 그룹 얘기가 나오자 금세 경계를 풀더라고요. 그날 그 아이랑 노래방도 가고 떡볶이도 먹으면서 서로에 대한 얘기를 해봤더니 의외로 우리가 잘 맞는다는 걸 알게 됐지 뭐예요. 이런 애라면 동생으로 삼아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제가 꽤 마음에 들었는지 자주 문자해도 되냐며 전화번호를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우리는 각자 부모님과 상관없이 연락을 이어갔고 그러는 사이 부모님의 재혼도 자연스레 진행되었어요. 네 식구가 함께 살기에는 우리 집도 좀 좁고 새엄마 집도 좁은 편이라서 엄마가 아는 헤어샵 근처에 집을 구했어요. 신축은 아니고 10년 가까이 된 아파트였지만 리모델링을 하고 들어가서 마치 새 집처럼 깔끔했죠. 새술은 새 부대에 담을 했다고 아빠의 재혼은 그렇게 새로운 집에서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가 아빠를 설득해 재혼하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할머니는 다시 예전처럼 온화한 할머니로 돌아오셨지만 이제는 허울뿐인 그 미소에 속지 않게 되었어요. 언제고 저로 인해 일이 생기면 얼굴을 바꿀 뿐이란 걸 이미 알아버렸으니까요. 동생도 저도 친가에서는 남의 자식일 뿐이었기에 명절마다 친가에 가는 게 꺼려졌어요. 새엄마는 어떻게든 시댁 식구들한테 점수를 따라고 열심히도 일을 하더라고요. 그 모습이 꼭 저희 엄마가 살아계실 적 모습과 너무 닮아서 순간 울컥했어요. 엄마가 할머니랑 고모 앞에서 그렇게 쩔쩔맸던 게 바로 나 때문이었다는 생각이 든 탓이죠. 지금 새엄마가 동생 때문에 더 바지런을 떨며 시댁 식구들한테 눈도장을 찍으려 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 동생과 제 처지가 너무 닮은 것 같아서 안 됐기도 하고 동지에도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랑은 나이 차이가 꽤 났음에도 친구보다 더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날수록 동생은 아빠와도 많이 가까워졌어요. 알고 보니 동생은 친아빠 때문에 성인 남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심을 느끼고 있더라고요. 친아빠라는 사람이 술과 노름에 빠져서
툭 하면 엄마한테 폭력을 휘두르고 돈 뺏는 걸 보고 자라서 그랬던 거예요. 그런 몹쓸 인간 때문에 트라우마가 생겼던 동생은 겉만 조폭 같을 뿐 속은 귀여운 댕댕이 같은 우리 아빠를 보고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아빠가 저한테 애교를 떠는 걸 보고는 그게 부러웠는지 자기가 먼저 다가가더라고요. 비록 남들처럼 평범한 부녀지간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지금은 제가 세민할 정도로 아빠랑 동생이 허물없이 지내게 되었죠. 재혼가정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보는데 저희 집의 경우 따로 말을 안 하면 재혼가정인지 모를 정도예요. 다들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라서 지금의 행복을 놓치지 않으려 노력한 결과죠. 이런 가정에서 자란 저는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고 시댁을 찾았을 때 적잖이 놀라고 말았어요. 저희 시댁은 가족끼리 대화가 거의 없는 집이었거든요. 정확히 말하자면 대화가 없는 게 아니라 모든 말이 서로에게 빈정대며 싸움을 거는 것 같달까요. 특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사이가 너무 안 좋아서 처음 시댁에 찾아간 제 앞에서도 서슴지 않고 말다툼을 하셨어요. 이 여편네야, 오늘 마을 잔치라도 버릴 셈이야. 잡채 갈비에 뭔 놈의 음식을 이렇게나 했어. 세상에 이게 다 얼마야. 아이고 내 피 같은 돈. 하여간에 이 여편네는 돈 한 푼 안 버는 주제에 남편 등골을 빼먹을 생각만 하지. 이 양반이 도시적이네. 그럼 손님 초대해놓고 김치 쪼가리나 내놓으란 소리예요. 제발 궁상 좀 착착 떨어요. 아들 며느리 인사 오는 날까지 그놈의 돈 타령 좀 그만하라고요.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간 자리였는데 젓가락을 들기도 전에 속이 꽉 막히는 게 도저히 밥을 못 먹겠더라고요. 자기 부모의 꼴사 나온 행동에 남편은 늘상 있는 일이라는 듯 묵묵히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먹어. 우리 부모님 항상 이러시니까. 아니, 자기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 쳐도 며느리가 되겠다고 인사드리러 온 자리에서 어떻게 시부모님 싸움을 모른 척하고 밥을 먹어요. 차라리 굶고 말죠. 그래서 난처한 표정으로 밥그릇만 내려다 보고 있었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이거 봐, 이거 봐. 당신이 하도 난리를 치니까 며느리가 밥도 못 먹고 있잖아요. 시아버지란 사람이 이 모양이니? 이런 집구석에 시집오고 싶은 마음이 들겠냐고요. 아, 내 팔자야.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얘아가, 네가 한번 말해봐라. 내가 잘못한 거냐, 네 시애미가 잘못한 거냐? 아, 어서 대답하지 않고 뭘 꾸물거려. 나야 이 사람이야.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동시에 저를 쳐다보셨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오른 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애꿎은 손가락만 만시작거리고 있었죠. 그러자 남편이 숟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더니 그러더군요. 그걸 말이라고 하세요. 사람을 불러놓고 누가 더 못났냐 묻는 겁니까 지금? 이럴 거 뭐하러 오라고 하신 겁니까? 진영이한테 콩가루 집안 선보이려고 부르신 거예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두 분 싸우는 거 이제 그만 보고 싶다고요. 이럴 거면 차라리 이혼을 하세요. 그럼 매번 이렇게 싸울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진영아, 가자. 네 얼굴 보여드렸으니까 우린 할 도리는 다 했어. 어차피 자식 결혼에 관심도 없는 분들인데 억지 춘향처럼 여기서 시간 버릴 필요 없다고. 남편은 제 손을 끌어잡고는 현관으로 등을 떠밀었어요. 그러자 아버님이 잔뜩 삐친 얼굴로 꿍얼거리셨어요. 야판내나 자식놈이나 하나같이 마음에 드는 게 요만큼도 없어. 이놈아, 넌 이 예비를 장기판 쫄로 보냐? 네가 그딴 식으로 나오면 며느리가 날 어떻게 알겠어?
가족이라는 것들이 가장을 이따위로 대접하는데 며느리라고 시애비를 대접해 주겠냐고. 이게 다 당신이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그런 거잖아. 집구석에서 하늘 일도 없이 빈둥빈둥 돌면서 애 교육도 제대로 못 시키고 뭘 했어? 하고 어느 날 밥이나 축낼 줄 알지? 아버님은 저희가 현관문을 나설 때까지도 쉬지 않고 꿍얼꿍얼 혼잣말 아닌 혼잣말을 하셨어요. 제 손을 잡고 나온 남편은 근처 편의점에서 소화제를 사와 제게 건넸어요. 미안하다. 우리 집 꼴이 이 모양이라서. 나의 어릴 때부터 늘 보고 자란 거지만 넌 많이 놀랐을 거야. 너희 집이랑은 많이 다르지? 사실 너희 집에 처음 초대받아서 갔을 때 다 많이 부러웠어. 물론 너희 아버님이 날 범죄자 치도하듯 노려보긴 했지만 그마저도 부럽더라. 아버님이 너를 얼마나 아끼시는지 알 것 같았거든. 너희 어머님은 또 어떻고 출신 학교며 회사 직급 심지어 교우 관계까지 꼬치꼬치 캐모르시는데 이러다가 내 팬티 색깔까지 모르시는 게 아닌가 했다니까. 그게 다 뭐겠어. 내 딸 짝으로 제대로 된 사람을 붙여주고 싶은 부모님 마음 아니겠어? 그래서 하나도 싫지 않았어. 오히려 좋더라. 이렇게 깐깐한 테스트를 통과하고 나면 나도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겠구나 생각하니까 그렇게 신이 날 수가 없었어. 오늘 우리 집에 가서 많이 실망했겠지만 그래도 나 버리지 말아줘. 나도 네 가족이 돼서 죽을 때까지 사랑하고 사랑받고 살고 싶어. 남편은 혹시라도 제 마음이 변했을까봐 노심초사하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물론 그날 시부모님을 뵙고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거예요. 이런 집에 시집을 가도 되는 걸까? 내심 걱정도 되고 결혼이 망설여지기도 했거든요. 하지만 우리 집과는 너무도 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편이 너무 안 돼 보여서 그런 말을 꺼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결혼이 상대를 가여워하는 마음으로 성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빠한테 그날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조언을 구했어요. 그랬더니 아빠가 그러시더라고요. 형사의 감을 봤을 때 말이지. 경훈이 녀석은 괜찮은 놈이야. 물론 나보다는 못하지만 내 뒤에는 세울 수 있을 정도는 돼. 물론 결혼이 집안 대 집안이 하는 거라고는 하지만 요즘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잖니. 딴 거 신경 쓰지 말고 경훈이 하나만 놓고 생각해봐. 그럼 답이 쉽게 나올 거야. 아빠 말대로 남편 하나만 두고 생각을 해보니 절대 놓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와 가정을 꾸린다는 건 상상도 안 됐거든요. 지난 4년간 연애를 하면서 남편은 단 한 번도 제게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요. 자기한테 불리한 상황임에도 매일 솔직하게 말해주었으니까요. 시댁에서 있었던 일만 해도 그래요. 속이 적어들면 얼마든지 자기 집 치부를 감추고 결혼을 진행할 수 있었겠지만 남편은 자기 부모님의 있는 그대로를 제게 다 보여준 거잖아요. 돈이야 이따가도 없을 수 있고 눈만 마주쳐도 불꽃 튀던 사랑도 시간이 지나면 타버린 숨만 남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진실된 마음은 사랑이 식고 전후에만 남은 순간에도 빛을 발할 수 있으니 반려자의 덕목 중 최고가 아닐까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제 남편은 인생을 함께할 만한 가치가 있는 동반자란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결혼을 감행하게 되었죠.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는 이런 제 결정을 후회하게 만들었어요. 상견례 당일 약속 장소로 가는 차 안에서 가족들한테 이별난 시부모님에 대해 미리 얘기했어요.
만나서 놀라지 말라는 의미였죠. 얘기를 끝낸 저는 가족들 반응은 살폈어요. 엄마랑 동생은 아무 말이 없었는데 역시나 아빠가 문제였어요. 저희 아빠는 제가 남편과 사귀겠다는 말을 한 순간부터 남편에 대해 검증에 검증을 거듭하고서야 교제 허락을 하셨을 정도로 제 문제에 대해선 깐깐한 분이셨거든요. 아빠는 마치 자신이 큰 걸 놓치고 있었던 걸 이제야 알아챈 사람처럼 터탈해 하셨어요. 당장이라도 이 결혼은 없던 걸로 하라고 하고 싶은 걸 꾹 참는 표정이었어요. 아빠 때문에 불안한 마음으로 약속 장소에 도착했는데 신랑만 혼자 룸에 앉아 있더라고요. 시부모님은 아직 도착을 안 하신 것 같았어요. 동생이 화장실에 간다고 해서 일단 부모님을 모시고 안쪽 자리에 앉았어요. 그렇게 5분쯤 기다리자 드디어 두 분이 룸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도 날이 날인지라 시부모님도 평소와 달리 조용하셔서 다행이다 싶었죠. 걱정했던 것과 달리 상간례는 큰 문제 없이 진행되었어요. 양가 부모님은 서로 덕담도 주고받으시고 식사에 이어 디저트까지 맛있게 드셨죠. 그런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고 디저트를 다 드신 직후 일이 터진 거예요. 어머님이 아버님 옆에 있는 티슈를 뽑으시다가 아버님 앞에 놓인 물컵을 엎지르신 거예요. 그냥 조용히 지날 수 있는 일이었는데도 아버님은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시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말 왜 이렇게 덜렁대? 티슈가 필요하면 나한테 달라고 하면 되잖아. 효영머리 없이 정말.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교양 얘기가 왜 나와요? 사돈들 있는 앞에서 사람 무안하기 싫이? 당신이 이러는 게 하루 이틀이야. 내가 하나하나 되짚어줘야겠어. 말이 났으니 말인데 이 난리 때까지 살면서 내가 당신 그 덜렁거리는 성격 때문에 민망했던 게 한두 번인 줄 알아. 사부인 좀 봐. 얼마나 교양 있고 행동이 조신하셔. 거기에 비하면 당신은 철없는 망아지처럼 칠랑팔랑. 에휴, 내가 말을 말아야지. 아이고, 왜 말을 하다 말아요. 이참에 한번 죄다 말해보시구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그깟 물컵 하나 엎질렀다고 난리치는 당신이 이상한지, 내가 이상한지 사돈 앞에서 한번 까발려보라고요. 이렇게 시작된 싸움은 점점 더 과격해지다니 급기야 시아버지가 화를 버럭 내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씩씩거리며 시아버지를 따라 나왔죠. 식당을 빠져나가는 순간까지 말싸움을 하시는 통에 밖에서 시부모님이 말다툼을 하시는 소리가 룸까지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보다 못한 아빠는 제 남편한테 어서 나가보라고 등을 떠밀으셨고 남편은 연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며 룸을 나갔어요. 그렇게 나간 시부모님과 남편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때였죠. 제 동생이 피식 웃더라고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동생이 웃는 이유를 그저 별거 아닌 일로 싸운 시부모님 때문인 줄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집에 돌아와 남편과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제 방으로 들어왔어요. 할 말이 있는 것 같길래 남편과 전화를 끊고는 동생한테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언니네 시부모님 정말 대단하시더라. 연기력이 아주 아카데미 주연상감이더라. 연예계 데뷔시켜야겠어.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 아까 내가 화장실에서 뭘 들었는 줄 알아? 언니네 시부모님이 닭값 안 내려고 싸움 계획 짜는 거 들었어. 아주 자리 배정까지 다 계획하고 일을 벌였더라고. 동생 말에 따르면 두 분은 일찌감치 약속 장소에 도착하셨고
룸 내부 의자 배치까지 확인을 하셨던 모양이에요. 테이블이 커서 안쪽자리에 앉으면 밖으로 나오기 힘드니까 우리 부모님이 안쪽자리에 앉을 수 있게 밖에서 기다렸다가 늦게 룸으로 들어오셨던 거더라고요. 싸움을 벌인 시점도 일부러 식사 후 디저트까지 다 드신 뒤로 정했다더라고요. 한마디로 인당 7만원짜리 코스 비용을 싸움 한 판으로 저희 쪽에 떠넘기기 위한 꼼수였죠. 통성적으로 상견례는 신랑 측이 내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벌인 거였어요. 사실 그날 식사 비용은 처음부터 우리 부모님이 내려고 했는데 말이죠. 그래도 형부는 모르는 것 같더라. 사돈 어른이 그랬거든. 경훈이 모르게 해야지. 녀석이 알면 난리 난다고. 그러니까 형부한테는 너무 뭐라고 하지 마. 따지고 보면 그런 부모 둔 게 형부 자랑순 아니잖아. 근데 겨운 오빠네 집 그렇게 어려워? 밥값 때문에 그런 쇼를 할 정도로? 암튼 오늘 일 엄마 아빠한테는 말 안 할게. 나머지 일은 언니가 알아서 해. 동생이 나가고 저는 한참을 멍하게 앉아 있었어요. 돈이 없어서 저런 짓을 벌였다면 실망보다는 오히려 안쓰러운 마음이 컸을 거예요. 그런데요, 저희 시댁이 저희 집보다 더 잘 산다는 게 문제였죠. 돈도 있을 만큼 있는 사람들이 왜 저러는지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상견례장에서 있었던 일을 남편한테 말할까도 생각했지만 결국 그러지 않기로 했어요. 다음날 남편이 저희 집에 찾아왔거든요.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사과를 드리고 그날 식사 비용을 전해드렸어요. 보아하니 시부모님이 그 돈을 주신 건 아닌 것 같고 자기 돈으로 내는 것 같더라고요. 아빠는 돈 봉투를 다시 돌려주시며 원래 인원이 많은 쪽이 식사 비용을 내는 거라며 집어넣으라고 하셨어요. 그날 자기 부모님 때문에 사과를 하러 온 남편을 보니 마음이 그렇게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상견례 얘기는 남편한테 하지 않기로 한 거예요. 상견례 이후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가 시작됐고 4개월 뒤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그런데 결혼식 당일까지도 시아버지의 만행은 그치지 않았어요. 분명 시댁 쪽 하객 수가 150명 정도라고 해서 300명 수용되는 식장으로 고른 거였는데 막상 당일이 되니 시댁 쪽 하객이 200명 더 온 거 있죠. 다행히 저희 쪽은 손님이 100명 남짓이라서 전체 수는 맞출 수 있었지만 문제는 식권이었어요. 아버님이 모자란 식권을 저희 쪽에서 가져가셨거든요. 식권이야 나눠 쓸 수 있는 거지 그게 무슨 문제냐고 하시겠지만 바로 그게 문제란 거예요. 애초에 예식장을 예약할 때 대관료는 남편과 제가 부담하고 식비는 양가 부모님이 자기 쪽 하객 금액을 맡기로 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 남은 식권 50매는 이후 환불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져가신 아버님이 저희 쪽에 식권값을 안 주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은 사돈지간에 야박하게 그깟 식권값까지 달라고 하는 건 좀 그렇다며 안 받아도 된다고 하셨지만 그래도 그건 아니죠. 저희 부모님은 모르시겠지만 이건 역시 저희 아버님이 일부러 꼼수를 부린 거니까요. 신혼여행에서 들어온 뒤 아버님이 저희 쪽에 식권값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걸 알게 된 저는 아버님께 직접 말씀드렸어요. 식권값 돌려달라고요. 그랬더니 뭘 하시는 줄 아세요? 야, 결혼식도 올린 마당에 이제 넌 우리 집 사람 아니니? 그러면 우리 집에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해야지. 왜 이러는 거냐? 그깟 식권값 좀 우리가 덜 냈다고 네가 신혼여행에서 돌아오자마자 시애비한테 눈 똑바로 뜨고 따질 일이냐고. 어디서 배워먹은 짓거리야? 사돈 내외가 네 친부모도 아니라더니 부모 없이 자라서 이렇게 버릇이 없는 거냐? 보고 배운 게 없어서
쓸데없는 소리 할 거면 당장 니네 친정으로 돌아가. 시댁에 속이고 결혼하는 게 관려서 결혼 전에 솔직하게 말씀드렸던 건데 이렇게 이용해 먹을 줄은 몰랐어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주먹만 꽉 쥐고 있었는데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당장 사과하세요. 진영이한테 당장 사과하시라고요. 보고 배운 게 없다고요? 그럼 아버지는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도대체 뭘 보고 배우셨길래 매번 이러시냐고요. 우리 쪽 하객이 쓴 시공값은 당연히 아버지가 내셔야죠. 축의금도 그래서 받아가신 거잖아요. 아버지가 어떻게 사시든 상관없지만 내 처가랑 내 아내한테 피해 입히고 상처 입히는 건 저 그냥 못 넘어가요. 그러니까 당장 사과하시고 시공값 물어주세요. 뭐야? 너 지금 애비한테 내드는 거냐? 이게 아직 결혼하더니 눈에 뵈는 게 없나? 싫다 이놈아. 사과할 일도 없고 그 돈도 절대 못 줘. 그날 남편은 아버님과 1시간이 넘게 말싸움을 벌였고 끝내 사과를 받아냈어요. 하지만 식권 비용은 끝내 돌려받지 못했어요. 결국 우리 부부 돈으로 식권 비용을 만들어 친정 부모님께 드렸지만 아빠가 받지 않으시더라고요. 지난 5년 동안 이런 일은 비일비재해요. 아주 쪼잔하고 치사한 일들이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였죠. 그런데 이번 제 동생 결혼식에도 또다시 비슷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제 동생은 결혼식 비용이 아깝다며 소규모로 식을 올리기로 했는데 그렇게 정해진 곳이 호텔 레스토랑이었어요. 스몰 웨딩 장소로도 사용이 되는 그곳은 50명 규모로 식사 비용을 제외하고 꽃 장식비 200, 행사 진행비로 100만 원, 총 300만 원밖에는 들지 않는 곳이었죠. 웨딩드레스는 평상복으로도 쓸 수 있는 빈티지 원피스를 인터넷으로 구입해 입었고 제부 역시 회사에 입고 출근할 수 있는 정도의 정장으로 구입해 입었어요. 따로 신부 화장과 헤어도 하지 않고 동생이 직접 화장과 머리 손질을 해서 따로 든 돈은 없었어요. 말 그대로 의미를 강조한 스몰 웨딩이었죠. 식을 하게 된 곳은 규모는 작지만 프렌치 레스토랑인 만큼 음식이 훌륭한 곳이었어요. 인당 15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맛볼 수 있는 곳이니까요. 양가 모두 친인척과 친한 친구 몇 명만 불러서 하는 결혼식이라서 내가 아끼는 사람들한테 밥 한 끼 근사하게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준비한 결혼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시아버지가 지인 4분과 함께 오신 거예요. 하나뿐인 사돈처녀가 결혼을 한다는데 제가 안 와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쁜 날 자리도 빛내줄 겸 특별히 제 지인들도 불렀습니다. 와보니 오길 잘했다 싶네요. 결혼식의 하객이 이렇게 없어서야 축의금은 제대로 걷어들일 수 있을지 원. 아버님은 마치 생각해서 와줬다는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저희 아빠는 잘 오셨다며 저를 시켜 자리를 만들어 드리라고 하셨죠. 저는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일단 꾹 참았어요. 저희 아버님이 축의금을 낼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요. 어쨌든 온 사람을 돌려보낼 수는 없어서 매니저한테 말해서 급히 자리를 만들었어요. 동생과 제부가 공을 들여 준비한 만큼 결혼식은 예쁘게 잘 끝났어요. 식이 끝나고 다들 맛있게 식사도 마쳤고요. 그런데 얌통머리 없는 시아버지가 식사를 마치시고도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하시지 뭐해요. 마치 할 말이 있는 사람처럼 눈으로 저희 부모님만 찾으시더라고요. 하객들도 다 돌아가고 동생 내외도 공항으로 떠난 뒤 우리 부부는 부모님을 모시고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저희 차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지 뭐해요. 아버님, 아직 안 가셨어요? 혹시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가요? 속으로는 설마 축의금을 내시려고 기다리셨나?
섣부른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역시나 아버님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더라고요. 사돈, 내 입으로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사돈이 뭘 모르는 것 같아서 직접 얘기하렵니다. 내가 오늘 바쁜 시간을 쪼개서 지인까지 불러가며 여기까지 온 이유가 뭔지 압니까? 친인척도 별로 없는 사돈 때 타겟석을 채워주려고 온 겁니다. 신랑 부모한테 책 잡히지 말라고 내 딴엔 생각해서 와준 건데 어떻게 빈손으로 나를 보내려고 하십니까? 아버님, 그럼 저희가 뭘 어떻게 해드려야 하는데요? 그걸 몰라서 묻냐? 요즘엔 들어보니 하객 알바라는 것도 있다더라. 못해도 일단 5만 원은 받는다던데 오늘은 내가 데려온 사람이 나까지 포함해 5이니까 적어도 25만 원은 줘야 하는 거 아니냐 이 말이다. 하하, 15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공짜로 5명분이나 드시고는 이젠 돈까지 내놓으라고요.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어요. 그 말을 들은 남편은 아버님 팔을 잡아 끌며 그만 가시라고 말했지만 아버님은 꿈쩍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주차장이 떠나가라 소리를 치셨죠. 그러자 저희 아빠가 지갑을 꺼내드셨어요. 지갑을 보자 아버님은 화색을 띠더라고요. 그런데 아버님의 기대와 달리 아빠 손이 들린 건 지갑이 아니었어요. 그건 아빠의 경찰 수첩이었죠. 경찰 수첩을 펼친 아빠는 그간 아버님이 우리 집에서 뜯어먹은 돈과 그 일이 일어난 날짜와 시간, 간략 사건 정리 등을 차분하게 읽어나갔어요. 그리고는 돌려받아야 할 총액을 읊어주셨죠. 이게 그동안 사돈이 우리 내외와 내 딸 부부한테서 착복한 총 금액입니다. 내가 강력계 형사 시절 버릇이 남아서 사건 기록 하나는 철저하게 아는 편이니까 틀린 부분은 없을 겁니다. 그간 내가 사돈이 버린 꼼수를 몰라서 가만히 있었는 줄 아십니까? 내 딸아이랑 김서방 가슴에 상처 입히기 싫어서 조용히 넘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변한 게 하나 없으니 어떻게 모른 척 하겠습니까? 내가 현장에서 범죄자들을 봐도 그렇고 죄 지은 사람이 죄값을 치르지 않으면 절대 갱생이 안 되더라고요. 스스로 깨닫는다.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보아하니 사돈도 그동안 자신이 벌인 치졸한 짓에 대해 대가를 치러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닙니까? 그러니 그 나이 먹고도 이러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참에 내가 제대로 대가를 치르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깟 수첩에 적어놓은 글 몇 글자가 무슨 힘이 있겠느냐 싶겠지만 이거 법정에 가면 증거로 채택 가능합니다. 어떻게 법정에서 한번 따져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순순히 이 돈 돌려주시겠습니까? 아빠의 말에 아버님은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어요. 돈 25만 원 뜯어먹겠다고 왔다가 수천만 원을 물어주게 생겼으니 왜 아니겠어요? 결국 아버님은 1년에 걸쳐 그 돈을 상환하기로 각서를 쓰고 현재 매달 저희 아빠 계좌로 돈을 보내고 있어요. 그와는 별개로 남편은 시댁과 연을 끊었어요. 하다 처제 결혼식에까지 찾아와 치사한 짓을 한 아버지를 이제 더는 용서할 수 없다는 게 이유였죠. 결국 아버님은 돈 25만 원에 자식을 잃게 된 셈이에요. 세상을 얕게 사는 게 눈앞의 이익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엔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을 저희 아버님이 깨닫길 바랄 뿐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안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가족과 함께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